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특히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당연하죠.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네, 노는 걸 훨씬 더 좋아하겠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놀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닐까. 며칠 미세먼지가 심해서 아이들의 이제 중간 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 운동장에 나가서 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아주 교실에서 시끌벅적 논 적이 있었는데, 소음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약 100dB이 넘는 소음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뭐 정신없이 노는 건데요. 100dB이 넘는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옆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정도의 소리입니다. 네. 그런 굉음을 내면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공부하기, 좋아하기 정말 어렵겠구나. 네,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는 될까요? 네. 서울 아동청소년 3당 센터 이영민 소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극히 드물다. 그 극히 드문 아이를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가르치면서 몇 명쯤 봤을까요? 딱 한 명 봤습니다. 딱 한 명. 예. 굳이 퍼센트로 환산하자면 한 0.3%고요. 그것도 그 아이는 초등 10개 교과 중에서 수학만 좋아했습니다. 나머지는 싫어했기 때문에 다시 또 10으로 나누면 한 0.03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그냥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싫지만 그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일단 이런 겁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요. 또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시키시는 교육 그 모습 자체가 아이들을 공부하기 싫게 만듭니다. 사실 지금의 이런 교과라고 하는 그 체제의 교육 과정은 그 기원을 올라가 보면 서양 철학에서 중세 대학까지 올라갑니다. 논리학, 수사학 뭐 그런 등의 교과를 다뤘죠. 당시는 정보의 습득이 곧 힘이었고요. 이렇게 교과를 세분화함으로써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예. 아마도 교과목이라는 그리고 교과서라는 체계가 유지되는 한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싫어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 끝날 즈음에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야, 다음 시간 뭐냐? 수학이야. 아이, 수학이야. 다음 시간 뭐냐? 국어야. 아이, 국어야. 다음 시간 뭐냐? 사회야. 아이, 사회야. 체육 시간 빼고는 대부분 다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이, 뭐야?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교과서의 체계 없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뭔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가능한가요? 자, 인도의 교육학자 수가타 미트라는 한 교육학자가 수가타 미트라는 한 인도의 빈민가가 있었어요. 그 빈민가에 그 컴퓨터를 한 대 설치했는데요. 그곳의 아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본 아이들이었고요. 그리고 컴퓨터 운영 체제도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언어였어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놀지만 사용법을 모르니까 곧 실증을 내고 관심이 멀어질 것이다. 하지만 며칠 뒤에 가보니까 아이들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양식으로 해석하면 교과서가 없이 컴퓨터를 스스로 깨우친 거죠. 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 아이들은요, 공부를 좋아한다기보다 학습력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보통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을 학습력이라고 하죠. 저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그런 학습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기 싫은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리고 이러한 학습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원천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씩 차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기 싫은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뭐냐? 근면성입니다. 예. 오랫동안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성실하다고 표현하죠. 이런 능력은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의 즈음에 형성이 돼요. 학습에 대한 근면성을 키워주려면 적당량의 과제를 꾸준히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습관이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학습지를 일정하게 꾸준하게 풀게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선생님 그 아이들이 지겨워하던데요. 당연하죠. 정말 지겨워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아이는 지겨워하면서도 매일 일정량을 풀고 어떤 아이는 풀지 않고 놀아버립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60일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60일 이상의 지속성 여부에 달려 있어요. 60일 이상 지속을 하면 그게 근면성이 되고 바꿔서 표현하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60일 이상을 꾸준히 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꾸 공부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애써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현 학교 시스템 및 입시 시스템, 또 가정에서도 뭐 어떻게 공부하려는 그런 학습을 따라가려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걸 시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이제부터 공부는 학습력은 뭐다? 습관이다. 일정한 분량을 그냥 매일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근면성을 길러주시고요. 처음부터 그 량을 확 늘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근면성은 이제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러면 쭉 갑니다. 힘들지 않고 그냥 쭉 가요. 학교 다녀오면 가방 내려놓고 방에 앉아서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고 관련 문제를 푸는 습관, 이게 학습력입니다. 이 습관이 자리하려면 며칠? 최소 60일, 2달은 지속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편차는 달라요. 하지만 최소 60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아이는요, 원래 창의적이라서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창의적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습관이 안 된 겁니다. 자, 60일 정도 매일 꾸준하게 앉아있고 학습지를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 아이들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학기 지날 때마다 분량을 조금씩, 언제? 한 학기가 지날 때마다 분량을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학부모님들이 조급한 마음에 분량을 단번에 늘려요.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학원 숙제의 양이 막 늘어납니다. 습관이 잡히기도 전에 질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는 마음을 막 극대화하게 만들어주죠. 자, 학기 단위로 스스로 앉아서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 해내는 근면성,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고요. 그러면 고학년이 되어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맡은 분량을 채워 나갑니다. 그 시간 이외에 놀아도 돼요. 자, 학습력이 필요한 원천적인 요소 두 번째, 뭘까요?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면 보통 자존감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학습력도 좋습니다. 자, 자기 효능감이란 뭐냐면 자존감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학습력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 자신이 쓸모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참 쓸모 있고 유용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효능감인데요. 자기 효능감이 학습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이 즐겁지 않은 이 학습 과정을 그래도 기대감으로 바꿔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꼭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역시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희망을 갖게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느냐? 일단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자 반두라가 제시한 건데요. 그는 자기 효능감이 생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기대 어린 시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교육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뭐 일단 그렇게 막 지나친 기대감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지나친 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좀 과대하게 자기 자신을 상상 이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자기 효능감이 자리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능력보다 약간은 과장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자기 효능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혹은 무언가 시도했는데 실패했을 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은 그 원인을 자신의 노력에 둡니다. 아,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아, 이렇게 했으면 이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은 아이들은 아, 이거 어차피 뭘 했어도 안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가 어떤 실패를 맛보았을 때 노력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하고 보완했다면 성공했을 거야 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공부하게 하시려니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요. 어떤 게 불가능하냐면 재밌게 공부하게 하려는 거.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는 재밌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면성이고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기리는 데 목표를 두시면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우리 아이들이고요. 하지만 학습이라는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호기심보다는 무엇에 의해서? 근면성에 의해서 학습력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힘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른 거 말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냐라고 자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걸 가장 많은 시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학교 방과 후 학원 시간까지 더하면 뭐 고등학생들과 만만치 않습니다. 뭐 대학생을 앞지른 건 이미 오래됐고요. 정말 어려운 걸 일단 해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격려와 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눈 딱 감고 일단 60일 습관 잡으실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사이다 김선호였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